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4년 제2회 수질환경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공기고용물 B가 0.1mg/mg일 때 최적의 부상을 나타낸다. 설계온도가 20도씨일 때 부유물질의 농도가 100mg/L, 공기 용해도는 18.7ml/L, 흡수비가 0.5, 표면적 부하율이 0.2m의 삼성퍼제곱미터 미니처이다. 반송이 있으며 운전 압력이 3기압일 때 반송률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반송률을 계산하라는 소리는 반송비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송비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반송률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ASB 구하는 공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ASB라는 것은 1.3 곱하기 SA라는 것은 공기의 용해도죠. 곱하기 F, 분율, 곱하기 P, 압력, 마이너스 1, 전체 나누기 SS는 부유물질의 농도입니다. 전체 곱하기 R, 이 값이 반송비예요. 그래서 반송비가 들어가면 순환식, 반송비가 없으면 비순환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반송비 R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반송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송유량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유입유량에서 반송비를 곱하면 반송유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SB가 0.1이 되는 거죠. 1.3 곱하기 공기의 용해도 18.7ml/L 곱하기 분율이 흡수비예요. 0.5. 그리고 압력은 3기압, 3atm이죠. 마이너스 1, 전체 나누기. 부유고용물의 농도가 지금 얼마냐면 100mg/L입니다. 전체 곱하기 100. 따라서 R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0.827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송률을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이 반송비에 얼마를 곱하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반송률, 다시 말해서 82.27%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ASP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 R 값을 R을 우리가 반송비가 들어갔을 때 순환식이냐 비순환식이냐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순환식이라는 것은 반송이 있으면 순환식, 반송이 없으면 비순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A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pH가 3이고 폐수량이 450m의 삼성퍼데이다. B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pH가 9이고 폐수량은 2만 m의 삼성퍼데이다. A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B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혼합하였을 때 혼합액의 pH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pH가 나와 있으면 농도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럼 pH가 나와 있을 때 H+라는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 몰프리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pH를 기준했을 때 pH가 6 이하인 경우에서는 H+ 농도로 나타내고 그리고 8 이상인 경우에서는 OH- 농도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 8 이상이 된다는 소리는 알카리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 pH가 3이고 폐수량이 450m의 삼성퍼데이. 얘는 산성이에요. 자, 그리고 pH가 9이고 폐수량이 2만 m의 삼성퍼데이다. 얘는 알카리성이에요. 그래서 pH가 9라는 소리는 POH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POH라는 것은 pH와 POH를 합쳐서 14잖아요. 그래서 14에서 pH를 빼주면 PO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H+ 농도로 나타내야 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OH-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pH가 3이라고 나타냈으니까 pH가 3이라는 것은 H+가 10의 마이너스 3승몰프리트예요. 자, 그리고 pH가 9라는 것은 POH로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POH로 나타내면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OH-는 10의 마이너스 POH 몰프리트가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5성 몰프리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자, H+는 10의 마이너스 pH 몰프리트잖아요. 그러면 OH-도 10의 마이너스 POH 몰프리트의 농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성 몰프리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혼합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X승이 서로 다를 때는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거든요. X승이 같을 때는 플러스. 그래서 자, 지금 pH가 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 몰프리트 곱하기 폐수량 450m의 삼성퍼데이 마이너스
자, pH가 9일 때 pOH, OH 마이너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성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5성 몰 퍼 리터 곱하기 2만 미터의 삼성 per day 나누기 Q1 플러스 Q2 450 플러스 2만 미터의 삼성 per day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몰 퍼 리터가 나오거든요. 이 값은 앞에 있는, 지금 여기서 플러스가 나온다는 소리는 앞에 있는 값의 농도 값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값이 뭐죠? H 플러스. 뒤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뒤쪽에 있는 게 OH 마이너스. 그래서 이 값이 H 플러스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H 플러스의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pH를 계산했을 때는 H 플러스가 존재했을 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계산하죠. 따라서 이 값을 H 플러스에 넣고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4.91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pH가 8 이상이 되는데 H 플러스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값의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은 무조건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pH가 6 이하가 되면 H 플러스 농도, 그리고 8 이상이 되면 OH 마이너스 농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내경이 100ml인 관에 0.02m의 삼성버세크의 유량이 흐를 때 발생되는 관마찰 손실 수도가 10m가 되기 위한 관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단 마찰 손실 계수는 0.02로.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관마찰 손실 수도를 계산하잖아요. 그럼 관마찰 손실 수도가 HL이에요. 식을 보면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0분의 V의 제곱이거든요. 여기서 F라는 게 마찰 계수, L은 길이, D는 직경, V는 유속,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마찰 손실 수도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HL이 10m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F, 마찰 손실 수도가 0.01호예요. 자, 그리고 D, 내경이 100ml니까 0.1m, 분의 L, 길이, 곱하기 2G, G가 중력 가속도죠. 2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 자, 분의 V의 제곱. V의 제곱을 하려니까 V가 없어요. 그래서 V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속도 V는 유량 나누기 면적이죠. 자, 직경이 있으니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쓰시면 돼요. 따라서 유량이 0.02m의 삼성/s 나누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 100ml니까 0.1m가 되는 거죠. 따라서 0.1m의 제곱을 하면 속도가 2.5465m/s.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L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201.50m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 중의 질소 제거 공법 중에서 생물학적 탈질법을 이용해서 질소를 제거할 때 질산성 질소 1g을 탈질하는데 수소 공유체로서 필요한 메탄올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 조건에서는 NO3N을 메탄올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식을 먼저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NO3N 플러스 CH3OH, 메탄올이 CH3OH거든요. 그럼 N2가 나오고 CO2가 나오고 H2O가 나오고 OH-가 나와요. 그래서 반응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반응식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둬야 돼요. 따라서 계수와 발생되는 물질을 꼭 암기를 해두시고 반응을 세웠을 때는 이렇게 반응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 보면 지금 질산성 질소가 1g이에요. 그럼 여기서 1g이라는 것은 질산성 질소니까 질산 중에서 N이 1g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놨을 때 질산의 분자량을 쓰면 안 되고 질산 중에서 N을 기준을 잡아야 되죠. N의 원자량이 얼마죠? 14. 그래서 6 곱하기 14g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메탄올의 분자량은 30이니까 5 곱하기 32g.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N의 농도가 1g이에요. 1g일 때 X, 따라서 X를 계산하면 1.91g이 나오겠죠. 자,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NO3N이 나온 게 아니고 NO3-의 농도가 1g이다. 그러면은 NO3의 분자량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질소 화합물을 나타냈을 때는 N으로 표시하느냐 아니면 화합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화합물의 분자량을 쓸 때도 있고 N의 원자량을 기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N 이렇게 나오면 N의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질소 화합물이 나오면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만 푼다고 해서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풀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은 N으로 풀었다 해. 근데 나는 화합물로 풀었어.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화합물을 기준할 것이냐 N을 기준할 것이냐는 것은 주어지는 농도가 화합물의 농도가 주어졌느냐 아니면 N의 농도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박테리아를 질량 기준으로 원소 분석한 결과 탄소가 53%, 산소가 29%, 수소가 6%, N이 12%일 때 최소 정수비를 CHON 순수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지는 함량 나누기 원자량을 쭉 나누는 거예요. 그럼 먼저 탄소에 대한 값은 탄소는 지금 몇 퍼센트냐면 53%, 원자량이 10이죠? 그럼 4.42가 나왔어요. 자, 수소는 6%예요. 수소의 원자량이 1이죠? 그럼 6이 나오네요. 자, 산소는 29%예요.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죠? 그럼 1.82가 나왔어요. 자, 질소가 12%예요. 질소의 원자량이 14죠? 그럼 0.86이 나왔네요. 그러면 뭐를 기준하느냐면 N을 기준을 하거든요. 왜 N을 기준하느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N이 1이니까. 그래서 N의 분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각각에 나온 분율을. 그래서 4.42 나누기 0.86, 6 나누기 0.86, 1.81 나누기 0.86, 0.86 나누기 0.86을 하면 탄소는 5.14, 수소는 6.98, 산소는 2.10, 질소는 1이 나왔어요. 그러면 5.41이니까 5, 그리고 6.98이니까 7, 2.10이니까 2, 1이니까 1. 그래서 CHON의 B는 5대 7대 2대 1. 그래서 박테리아는 57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도시 하수 속의 총킬달 질소 TKN을 총킬달 질소라고 해요. 농도가 75mg/L, NH3N 농도가 25mg/L, NO2N의 농도가 3mg/L, NO3N 농도가 1.5mg/L 존재하고 하수량이 15,000m의 삼성대일 때 도시 하수 속에 존재하는 질소의 총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총량이 지금 보면 kg/day거든요. 그래서 총량으로 물을 수도 있고 부하량으로 물을 수도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부하량은 총량, 다시 말해서 kg/day예요. 그럼 kg/day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농도의 단위가 mg/L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을 해야 돼. 팁에 보시게 되면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3승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도를 kg/m의 삼성으로 바꾼 다음에 하수량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총량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가 조심할 게 있느냐면 총킬달 질소가 뭐냐 하면 총킬달 질소라는 TKN은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질소를 더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총킬달 질소의 농도가 75mg/L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25mg/L가 있거든요. 그래서 75mg/L 중에 이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H3의 N의 총량을 계산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은 TKN, NH3N, NO2N, NO3N 있으니까 다 계산을 해서 더해줘요. 그리고 계산이 맞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총킬달 질소에는 NH3N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H3N의 값은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 문제의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총킬달 질소가 75mg/L이 떠요. 그럼 75mg/L니까 10의 -3승을 취해줘서 mg/L을 kg/m의 삼성으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유량이, 폐수량이 얼마죠? 하수량이 15,000m의 삼성/day. 자, 그렇게 하니까 1125kg/day. 자, 그리고 NH3N은 계산하면 안 돼요. NO2N의 농도가 3mg/L이 뜨니까 3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kg/m의 삼성이죠. 하수량 15,000m의 삼성/day를 해서 45kg/day. 자, 그리고 NO3N 1.5mg/L이 뜨니까 1.5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kg/m의 삼성. 그리고 15,000m의 삼성/day를 하면 2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뭐가 되는 거죠? 질소의 총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질소의 총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1125, 그리고 45, 22.5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192.5kg/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뭐냐면
총 킬달 질소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질소를 합한 값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암모니아성 질소라는 NH3N의 농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총 킬달 질소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3000mg/L에 염소이온을 함유하는 폐수가 있다. 이 폐수를 황산원을 사용해서 처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황산원의 양을 계산하시오. 원자량은 Ag가 108, CL이 35.5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염소이온을 황산원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자, 플러스고 E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1가짜리니까 Ag하고 CL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Ag가 여기서 2두 개로 나와 있는 게 SO4가 E- 때문입니다. 그럼 SO4 E-가 나오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는 결합하고 SO4 E-는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을 했을 때 2 곱하기 염소의 원자량이 35.5g이니까 2 곱하기 35.5g은 자, Ag2SO4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312가 나와요. 그래서 312g. 따라서 염소의 농도가 얼마냐면 3000mg/L일 때 Ag2SO4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따라서 X 해서 X를 계산하시게 되면 자, 13183.10mg/L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염소와 황산원의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죠. 반응식 문제는 반응식만 계산을 하게 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면 A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에 희석수를 가해서 4배로 희석해서 20도씨 항온조에서 5일간 배양하였다. 이 시료의 불안전에 측정한 용존 산수량은 8mg/L이고 5일간 불안 후에 측정한 용존 산수량은 4mg/L. 여기서 이제 불안이라는 것은 배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측정한 값, 5일 후에 측정한 값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식종 물질로서 BOD가 10mg/L인 하천수 10%를 가해서 식종 희석수를 조사했다. A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BOD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뭐 BOD 농도를 계산했을 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식종 희석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BOD 농도는 D1-D2 곱하기 희석 배수치. 이거는 우리가 식종 희석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예요. 반면에 식종 희석수를 사용한 경우에서는 D1-D2. 여기서 D1이라는 것은 바로 측정한 값. 이 값이 D1이에요. 자, 그리고 5일 후에 측정한 값. 이 값이 D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B1-B2. B1이라는 값은 식종 물질의 BOD 농도. 이 값이 B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2라는 것은 하천수를 10%를 가했다고 그랬어요. 하천수를 10% 가했으니까 하천수를 가하지 않은 값이 90%가 되는 거죠. 그러면 B2라는 것은 10mg/L에 90%가 B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F라는 값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F라는 값은 여러분들이 지금 F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팁에 보시면 희석 배수 마이너스 1 나누기 희석 배수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석 배수가 문제 조건에서 몇 배로 나와 있느냐 하면 4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F라는 값은 희석 배수가 4배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4분의 3이 F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P라는 것은 희석 배수예요. 그래서 쉽게 이제 대입하면 D1이라는 게 바로 측정한 값, 8mg/L. 그리고 D2라는 게 5일 동안 배양 후에 측정한 값, 4mg/L. 마이너스 B1이라는 것은 식종 물질의 BOD 농도, 10mg/L. 마이너스 B2라는 것은 우리가 희석수를 사용한 것, 하천수 10%를 사용했으니까 희석수는 90%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10mg/L 곱하기 90%, 0.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B2가 되는 거죠. 얘는 B1, 얘는 B2. 자, 그리고 F라는 값은 말씀드린 것처럼
희석 배수 마이너스 1 나누기 희석 배수. 그래서 4분의 3. 전체 곱하기 P 희석 배수 4.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13.0mg/L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우리가 식종 희석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식종 희석수를 사용한 경우 두 가지니까 식종 희석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식종 희석수를 사용했을 때 계산하는 문제 두 가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고 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용어 자체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용어 자체에 신경을 쓰지 말고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D1과 D2, B1과 B2, F와 P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 팁에 있는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공정시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용어를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용어가 너무 장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각각의 용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느 호수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50mg/L이다. 이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응조를 CMFR은 완전 혼합 반응조입니다. PFR, 플러그 반응조죠. 각각을 이용해서 처리할 때 오염물질의 90%가 제거된다고 한다.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각각 계산하시오. 오염물질의 분해는 1차 반응식을 적용하고 K는 90%D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CMFR이라는 것은 완전 혼합형 반응조거든요. 완전 혼합형 반응조일 때 1차 반응식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내요. 자, 첫 번째 보면 ln C0분의 CT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자, 1차 반응식 이렇게.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K가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차이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K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2번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2번식을 사용하는데 뭐를 계산하느냐? 시간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시간은 V와 Q의 상관관계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Q를 오른쪽에 V에 나눠줘요.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느냐? T가 되죠.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C0-CT 나누기 KC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초기 농도, 지금 90%가 제거됐다고 그랬으니까 초기 농도는 100%죠, 무조건. 그럼 CT는 T시간 후의 농도는 90%가 제거됐으니까 제거되지 않은 값이 10%예요. 그래서 C0의 초기 농도니까 1, CT는 10%니까 0.1, 나누기 K가 얼마냐 하면 지금 K가 90%예요. 자, 그리고 CT가 0.1. 데이를 분으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을 보정한 거죠. 따라서 완전 혼합형 반응조가 되는 CMFR에서는 144분이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러그 흐름 반응조입니다. 자, 플러그 흐름 반응조에서 1차 반응식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K가 나와 있으니까 일반적인 1차 반응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 따라서 여기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요.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초기 농도는 100%니까 1. CT, T시간 후의 농도는 90%가 제거됐으니까 제거되지 않은 게 10%예요. 그래서 0.1. 그리고 K는 마이너스 90%죠? 마찬가지, 데이를 분으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그리고 1시간은 60분을 보정을 해서 계산하시면 36.84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 혼합형 반응조와 플러그 흐름 반응조의 1차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죠. 어떤 조건에서 K가 있는 상태에서 1차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서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완전 혼합 활성 설러지 공정의 설계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포기조의 부피 또는 포기조에서 체류 시간, 포기조의 폭과 길이를 각각 계산하시오. 폭과 길이는 1:2, 깊이는 4.4m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설계 조건을 보겠습니다. 포기조 유입유량은 0.32m의 삼승/세컨, 포기조 유입수의 BOD5 농도는 161.5mg/L, 세포 평균 체류 시간은 10일,
그리고 Y는 0.5mg VSS per mg BOD 파이버, 원폐수 BOD 파이버는 240mg per 리터, 원폐수 TSS는 280mg per 리터, 유출수의 BOD 파이버는 5.7mg per 리터, 폐수 온도는 20도씨, MLVSS는 2400mg per 리터, VSS 나누기 TSS는 0.8, KD는 0.06 per day, 그리고 BOD 파이버 나누기 BODU는 0.67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체류 시간을 여러분들이 포기조의 부피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의 체류 시간과 폐 설러지량 QWSSW에서 뭐를 찾아내느냐면 포기조의 용적 구하는 공식, 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포기조의 용적 구하는 공식을 찾아내야 돼, 이렇게. 그럼 이 공식을 찾아내서 이제 대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Y라는 값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0.5죠. Y는 단위가 없어요. 자, 그리고 Q라는 유량이 0.32 m의 삼성 per second. 그리고 여러분들 KD의 단위가, SRT의 단위가 데이이기 때문에 세크를 데이로 환산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유입수의 BOD와 유출수의 BOD. 그러니까 원폐수의 BOD 파이버가 지금 주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원폐수의 BOD 파이버와 유출수의 BOD 파이버, 그리고 포기조 유입수의 BOD 파이버 농도가 있는데,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원폐수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포기조에서의 값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입수의 BOD 파이버는 포기조로 들어오는 유입수의 BOD 파이버, 다시 말해서 161.5mg per 리터를 뜻합니다. 그리고 유출수의 BOD 파이버는 5.7mg per 리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유입수의 BOD 파이버를 이 문제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원폐수의 BOD 파이버 240mg per 리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원폐수 BOD 파이버는 우리가 1차 침전지에서 제거될 수 있는 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기조에서 미생물이 성장하는 포기조에서의 값을 기준하기 때문에 포기조로 유입되는 BOD 파이버 161.5mg per 리터를 기준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SRT라는 값이 지금 얼마죠?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SRT라는 값이 11입니다. 11. 자, 그리고 KD가 0.06 per day, 그리고 MLVSS가 2400mg per 리터로 문제에서 주어졌죠. 따라서 포기조의 용적을 계산하시게 되면 5608.8 m의 삼성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미생물의 체류 시간 SRT와 폐 설러지량 QWSSW 공식을 이용을 해서 포기조의 용적을 계산하는 식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대입을 했을 때 BODI가 포기조로 유입되는 BOD 파이버라는 게 두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기조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포기조의 체류 시간은 용적 나누기 유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포기조의 용적을 계산을 했어요. 얼마로 계산했죠? 5608.8 m의 삼성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유량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0.32 m의 삼성 per second. 자, 그럼 포기조의 체류 시간을 hour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sec를 hour로 환산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조의 체류 시간이 4.87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폭과 길이를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폭과 길이를 계산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면 폭과 길이의 비가 1대2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깊이가 4.4m로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적이라는 것은 폭과 길이와 깊이를 곱한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W로 우리가 통일을 시키게 되면 W 곱하기 L은 폭의 2배가 되니까 W 곱하기 길이는 2W, 그리고 깊이는 지금 주어졌어요. 4.4m. 그죠? 따라서 정리하면 8.8W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W라는 값으로 정리하면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루트를 취해주면 되겠죠? 자, V라는 최적은 우리가 계산한 값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에서. 그죠? 얼마였죠? 5608.8 m의 삼성. 나누기 8.8. 따라서 계산하시면 폭이 25.25m가 나왔어요. 그럼 길이는 폭의 2배가 되니까 2 곱하기 폭을 하면 50.5m가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폭은 25.25m,
길이는 50.5m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포기조의 체류 시간이나 그리고 폭과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용적을 계산하는 문제가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포기조의 용적을 계산하는 식을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입하는 식에서 BOD, I라는 값이 포기조로 유입되는 BOD5의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펌프 운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현상인 캐비테이션과 수격 현상의 원인과 방지 대책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 캐비테이션이라는 것은 에어가 차는 현상을 뜻하고 수격 현상이라는 것은 땅땅땅 하는 물망치 소리가 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따라서 캐비테이션의 원인을 보시게 되면 흡입 양정이 너무 클 때, 그리고 유속이 급격히 빠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캐비테이션이라는 공동현상이 발생합니다. 방지 대책이 가장 대표적인 4개가 있죠. 자, 첫 번째 보면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능한 낮추어서 가용 유효 흡입 수도를 크게 하고, 그리고 펌프의 회전 속도를 낮게 선정을 해서 필요 유효 흡입 수도를 작게 합니다. 그리고 흡입관의 손실을 가능한 작게 해서 가용 유효 흡입 수도를 크게 하고, 그리고 흡입척의 밸브를 완전히 개방해서 펌프를 운전을 하면 캐비테이션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캐비테이션에 관계되는 문제는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나 방지 대책, 특히 방지 대책은 반드시 암기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수격 현상의 원인을 보면 관내의 액체 속도가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죠. 급격히 변화시키게 되면 액체의 큰 압력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수격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펌프를 급정지시킬 때도 수격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럼 방지 대책은 펌프에 플라이휠을 붙여서 방지를 하면 되죠. 자, 그리고 토출관에 조압 수조를 설치하고, 그리고 토출 관로에 에어 챔버를 설치하고, 토출관 측 관로에 압력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게 되면 수격 현상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전부 다 토출관 측에 유입 측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토출관 측에 조압 수조나 에어 챔버나 그리고 압력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구 조건을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방지 대책을 2가지만 적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2가지만 적으면 되고, 문제에서 요구되는 조건의 개수만큼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12번을 보겠습니다. 응직 교환 시험의 목적을 3가지만 쓰시오 돼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응직 교환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적의 응집제의 주입량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응집제를 얼마만큼 주입할 것이냐. 자, 그리고 응집제의 종류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응직 교환 시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적의 pH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따라서 최적의 응집제의 주입량, 그리고 응집제의 종류, 그리고 최적의 pH. 그래서 주입량, 종류, pH를 파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표준활성 설러지법과 비교해서 MBR 공법의 장점을 3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MBR 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멤브레인 바이오 리액터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멤브레인이라는 것은 필터죠, 필터. 그래서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여과 작용을 같이 거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활성설러지법이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필터를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여과 공정을 이용을 해서 그 단점을 보완한 공정을 MBR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고액 분리가 양호합니다. 고액 분리라는 것은 뭐냐면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것을 고액 분리라고 하죠. 그래서 고액 분리가 양호하고 반응존에서 MLSS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유기물 제거와 질산화 과정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유기물 제거도 잘 이루어지고 질산화 과정도 호기성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질산화 과정이 잘 돼요. 자, 그리고 높은 SRT 그리고 고농도 MLSS를 유지해서 설러지가 적게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설러지가 적게 발생하는 처리는 많이 되고 설러지 발생이 적으면 그만큼 우리가 설러지 처리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리고 미세 공극의 분리막으로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하니까
미세 공극의 분리막으로 인해서 병원성 미생물 제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침전조가 필요 없고 농축조의 부피가 감소되어서 공정이 간결되는 게 MBR 공법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MBR 공법의 원리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지금처럼 MBR 공법의 장점을 몇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팁에 보시면 MBR 공법의 원리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MBR 공법의 원리와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MBR 공법의 장점을 같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포스트리 공법의 원리와 장점과 단점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포스트리 공법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원리와 화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인만을 제거하는 공법을 우리가 포스트리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럼 원리를 보시면 인성분을 제거하는데 화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활성산화제법으로 침전된 현기조로 보내서 인을 방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기조, 다른 말로 탈인조라고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현기조나 탈인조에서는 뭐를 방출하죠? 인을 방출을 해줘요. 그래서 인을 방출시켜서 상징수, 위에 있는 물이죠. 그래서 상징수에 있는 인을 응집조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상징수에 포함된 인을 응집조에서 응집제를 주입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응집제를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석회라는 라임이라는 응집제를 주입을 합니다. 그럼 석회라는 라임을 주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징수에 있는 인이 응집이 돼요. 응집이 되어서 인은 침전이 되겠죠. 따라서 인을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공법을 포스트릭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생물학적 체류와 화학적 체류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인을 제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장점에 보면 기존의 활성산화제 처리장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BOD의 부하에 따라서 인 방출량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반면 단점에 보면 응집제라는 석회를 주입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최종 침전지에서 인 용출 방지를 위해서 MNSS 내에 DO를 높게 유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용존산소를 높게 유지를 못하면 현기성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현기성 상태가 되어버리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인을 다시 용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리와 장점과 단점을 서술을 해주는 문제.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처리 공법 중에서 부착 성장식 공정의 문제점을 3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법에 보면 부유 성장식과 부착 성장식이 있죠. 부유 성장식이라는 것은 포기조에서 미생물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먹이를 섭취하는 과정이에요. 대표적인 게 활성산화제법이죠. 반면에 부착 성장식이라는 것은 여제에 생물막을 형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기물을 섭취하는 과정을 부착 성장식이라고 그러죠. 가장 대표적인 공적이 살수여성법과 그리고 회전원판법이 있어요. 자, 먼저 단점을 보시면 유출수에 미세한 SS가 유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투명도가 나쁜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질산화 반응이 용이해서 처리수에 pH 저하나 BOD가 많이 유출되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운전 조작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전 방법의 변경이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부착 성장식의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처리수가 나빠지는 것은 활성산화제법에 비해서는 처리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장에서 약품을 주입해서 처리하는 침전 공정과 여과 공정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침전 공정에서 고려사항은 응집제의 종류 및 주입량, pH 및 수온, 플록의 형성 시간 및 침강 속도. 아무래도 이제 침전에 관계되는 내용은 응집제에 관계되는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집제의 종류와 주입량이 중요하고, 그리고 응집제를 주입하려고 하면 pH와 수온이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플럭이 형성되는 시간과 플럭이 형성되면 침강 속도가 고려돼야 됩니다. 반면에 여과 공정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방식을 쓸 것이냐, 여과 방식, 그리고 여과 속도, 여층의 두께, 이 3가지가 여과 공정에서는 또 고려사항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문제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문제가 출제된 게 아니고 18문제가 출제됐는데 2문제를 복원을 못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면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전체 문제가 아니래도 복원한 만큼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제를 복원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주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